알고 계신가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쓰는 말과 행동은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처럼 비슷한 속담들이 많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언행을 보여주는 한 가족 덕분에 화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 테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선 가훈을 근면 성실이라고 정해 놓으셨을 정도로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 삼남매를 훌륭하게 키우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물론 생활이 힘들었기에 저한테 거시는 기대가 많으셨어요. 동건아, 넌 가장 공부를 잘하니까 열심히 해서 의사, 판사같이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해. 어릴 때부터 두각을 보였기에 거시는 기대가 남달랐어요. 저도 당연하게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라는 대로 성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활로 인해 친구들 사이에선 재미없는 놈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매번 같은 일상, 지루한 공부로 인해 제 세상은 무채색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를 바꿔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재능 개발 시간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하고 싶은 부서에 들어가서 1시간씩 원하는 거 하는 건데요.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으려고 감상부에 들어갔습니다. 수업 시간엔 영화나 연극 같은 걸 텔레비전으로 보았기에 한 글자라도 더 볼 수 있었거든요. 이날도 평소처럼 부서 활동을 위해 반을 옮긴 상황이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지 않던 친구 하나가 다가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동건아, 이번에 뮤지컬 보러 가는 거 알고 있어? 뮤지컬? 그거 꼭 가야 해? 난 그냥 자습하고 싶은데. 선생님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너 혼자 남아있냐? 맨날 그렇게 공부만 하니까 애들이 재미없다고 하지. 그렇게 공부가 좋으면 책이랑 놀지. 학교는 왜 와? 난 내가 안 간다고 말씀드리던가 할게. 뮤지컬 같은 건 관심이 없었기에 자습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는 대답만 들어왔습니다. 결국 뮤지컬 공연장에 오게 되었고 2층 구석에 앉을 수 있었어요. 시끄럽긴 하겠지만 여기서 책을 보면 되겠지 생각했고 이런 저를 본 같은 부서 친구들은 절 독종이라면서 수군거렸어요. 배우들이 나와 대사를 읊을 때까지만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쿵쿵 스피커를 통해 탁 하고 터지는 음악, 감정을 담은 가수의 목소리가 제 귀에 닿이더군요. 여러 표정을 담은 배우의 얼굴만 보이면서 점점 빠지기 시작했죠. 음악에 따라 제 가슴도 쿵쿵 뛰며 울렸고 막이 내릴 땐 박수가 저절로 나왔어요. 친구들은 처음으로 보이는 저의 큰 감정 표현에 신기해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올 때 선생님께선 조용히 절 부르셨고 전 선생님 옆자리에 앉았죠. 동건아, 내가 그동안 널 봐왔지만 네가 이렇게 맑은 눈을 하고 있는 건 처음이구나. 영화나 연극이랑은 달라요, 선생님. 저도 저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냐? 네, 저도 저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때 제 모습은 어느 순간보다 생기가 넘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때 봤던 작품이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였으니까요. 선생님께선 공연 기획자라는 직업을 알려주셨고 직접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찾아봤습니다. 단어 그대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었고 처음으로 스스로의 꿈을 꾸기 시작했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이걸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순간 슬퍼하실 거라는 사실을요. 그치만 다음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간밤에 꿈속에서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만큼 처음으로 가진 간절함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날 학교 수업을 모두 마친 후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동거나 용돈이 부족해? 아니면 사고 싶은 문제집이 있어? 당신은 동건이가 그런 거 말하지 않게 먼저 좀 챙겨주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 공연 기획자가 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제 꿈이에요. 말을 마치자마자 뺨에서 느껴지는 화끈함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왼쪽 뺨에 손을 댄 채 울그락불그락해진 아버지를 말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멍하던 귀에선 점점 소리가 들렸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공연 기획자? 내가 그딴 일이나 하라고 공부시킨 줄 알아? 당신 애가 이런 생각할 동안 그냥 놔두고 뭐 했어? 그 말에 그동안 가슴에 쌓였던 답답함이 터져버렸어요. 전 아버지 인형이 아니에요. 제 인생인 만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동건아, 얼른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해. 당신도 그만해. 애가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전 죄송하다고 못해요. 왜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울컥 올라오면서 문을 쾅 닫고 이불에 누워버렸습니다. 절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렇게 손을 쓰실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거든요.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 지쳐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아버지를 마주했지만 절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을 거역하면 난 자식도 아니구나. 그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걸까 싶은 마음에 인사도 안 드리고 옷만 갈아입은 후 학교에 갔어요. 저의 뚱한 얼굴을 보신 건지 선생님께선 점심시간에 음료수 하나를 사주시면서 운동장 벤치로 데리고 가셨어요. 동건아, 심통난 얼굴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냐? 선생님, 전 그동안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목표도 없이 부모님이 원하는 직장에 다니려고 성적을 올렸는데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께서 반대가 심하세요. 아, 동건아, 넌 네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말씀은 드렸냐? 네, 공연 기획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을 하는지, 전망은 또 어떤지, 왜 하고 싶은 건지 이야기해드린 적은 없을 거 아니야. 부모님은 뭔지도 모르는 걸 하고 싶어 하니까 걱정돼서 말리는 걸 수도 있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선생님께 듣기 전까지 몰랐으니까요. 근데 용기를 못 내겠어요. 그럼 네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전달해 드리는 건 어떨까? 사람의 말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말이야. 너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해 보는 거야.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차 싶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전 막연히 하고 싶다고 했지 부모님께는 제대로 말씀드린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편지를 쓰려고 하니 나 부끄러워졌죠. 초등학생 때가 아니면 작은 카드 하나도 잘 안 적잖아요. 저도 거의 몇 년 만에 쓰려고 하니까 어색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번이나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며 전하고 싶은 말을 새겼죠. 그날 밤 귀가를 하자 부모님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저는 편지를 아버지에게 내밀며 읽어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한 걸 적었습니다. 꼭 읽어봐 주셨으면 해요. 그리곤 방으로 들어왔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동건아, 이야기 좀 하자. 네. 거실에 앉은 아버지와 전 서로 말없이 바라만 보았어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읽었다. 그동안 너한테 무거운 짐만 준 것 같아 미안하구나. 난 네가 남들만큼 잘 됐으면 했어. 네 엄마도 나랑 만나 고생 많이 하고 있고 하나라도 잘 키워서 훗날 걱정 없이 살았으면 했다. 알고 있어요. 저도 처음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대나 법대에 갈까 생각했어요. 근데 저처럼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즐거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물론 유명한 직업은 아니라서 걱정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 한 번만 믿어봐 주세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지원은 해줄 테니까.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열심히 할게요. 단,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성적 떨어지는 건 용납 못한다. 어여 들어가서 자라. 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저 진짜 잘해볼게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도 일어나셔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닌 무표정한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당신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동건이한테 왜 그렇게 화낸 거야? 반항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치만 얼마나 고민했을지 모를 편지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 우리 아들이니까 충분히 잘할 거야. 아버진 화장대에 올려놓은 편지를 매만지시다가 잠드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방 서랍에는 제가 적어놓은 편지가 보관되어 있는데요. 부모님의 지원에 힘입어 관련 학과와 자격증 등 여러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도움을 주셨기에 서울권에 있는 학교에 무사하게 입학할 수 있었죠. 이미 많은 선배님들이 계신 학교였던 만큼 폭넓게 배울 수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여러 작품을 보러 다니며 많은 공부를 했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예전과 달리 친구가 많이 생겼고 학생회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 축제를 직접 기획해보는 경험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이날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는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축제의 꽃은 행사를 해주는 가수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핫한 스타를 섭외하기 위해 많은 학교 학생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획자였기에 빠르게 움직였지만 이미 유명한 사람들의 섭외는 거의 끝난 상태였어요. 이 부분은 학생회 회의 안건에도 올라갔죠. 다른 학교들은 유명한 가수들 부른다는데 우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요. 축제 일정을 조정할 수도 없는데 어쩌죠? 그런데 굳이 첫날에 초청해야 할까요? 차라리 첫날 가수를 빼고 학생들의 날로 지정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문득 굳이 초청이 필요할까? 우리 학생들도 끼가 많은데 재미있는 사회자를 모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초청이 끝났고 첫 번째 날만 비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치만 그것도 신청을 많이 해야 하잖아. 그러다가 신청률이 저조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자 초청하고 남은 예산으로 상품을 준비한다면서요? 아, 그 방법이 있었네. 그럼 당장 신청 양식이랑 포스터부터 만들자고. 그동안 초청할 생각만 했지 학생들 행사를 늘릴 생각을 못했기에 다들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 또한 재미있는 사회자를 고르느라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축제날 어마어마한 참여율을 보였어요. 사회자의 입담에 하하하며 터지는 사람들, 친구들과 공연 준비를 해서 끼를 뽐내는 학생들, 두 번째, 세 번째 날엔 초청한 가수 덕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축제였던 만큼 교수님들의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무대 뒤에서 공연들을 지켜보던 전 선배가 절 부른다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옮겼죠. 누가 날 찾았을까 싶었는데 그 사람을 보다 헉하며 눈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번에 축제 기획했다는 후배 맞죠? 반가워요. 오랜만에 교수님을 뵈러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우리 땐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굳이 초청해야 한다는 틀에 묶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간 좋아하겠지만 누군간 지루함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날인 만큼 모든 걸 잊고 놀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미 몇 년 전 졸업 후 여러 작품을 만들고 있던 존경하는 선배님이 절 찾으셨던 거였어요. 긴장한 목소리로 질문에 답했더니 곧 선배님께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보석이네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저와 같이 일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바닥에 있으면 후배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후 연락처까지 교환하고 헤어질 수 있었어요. 뜻밖의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은 졸업 후까지 이어졌고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셨네요. 조언들을 해주시면서 실무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인데요. 이 덕분에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 유명 스타들의 공연도 기획하는 기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점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K-팝 스타분의 콘서트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수차례 치러진 콘서트였기 때문에 색다른 무언가를 찾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직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응원봉 라이트를 이용해 팬들이 하고 싶은 걸 글자로 표현해보는 이벤트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아시다시피 요즘엔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팬클럽을 통해 공모전을 했고 전달하고자 하는 문구도 만들 수 있었어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콘서트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결전의 그날이 되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즐거운 무대들이 이어지고 잠시 휴식하는 시간, 팬클럽에서 준비한 노래와 저희가 준비한 편지는 가수와 팬을 모두 울리게 만들었어요. 관종들의 행복한 비명소리, 감동받고 더 열심히 무대를 꾸미는 가수, 모두가 즐거워하자 환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쿵쿵 뛰었죠. 마치 학창시절에 제가 무대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고 가수의 콘서트는 성황리에 끝마무리 될 수 있었죠. 스태프들과 정리할 때 저희 무대를 지켜본 선배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곁에는 여자친구와 처음 뵙는 분이 계셨죠. 선배님은 대뜸 절 끌어안으시더니 멋지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잘했어. 와, 응원봉을 이용한 이벤트를 할 줄은 몰랐어. 하긴 요즘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색을 변화시키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 저도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가워요, 동건 씨. 매번 무대 볼 때마다 느끼지만 대단해지신다니까요. 우리 그이가 동건 씨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 아주 부러울 따름이에요. 아, 이쪽은 제 친구인데 성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공연 처음 봤는데 정말 멋졌어요.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감정이 전달된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선배, 오늘 다 같이 식사 어떠세요? 멀리서 와주셨는데 제가 살게요. 좋지. 여보, 성희 씨, 모두 괜찮죠? 저희야 너무 좋죠. 저희는 그렇게 근처 고깃집으로 가서 뒤풀이를 시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특별한 변화가 저에게 생겨났어요. 처음엔 4명이서 식사도 하고 간단하게 술도 즐겼는데요. 항상 제 공연을 보러 와 주었고 그 누구보다 좋아해 주셨거든요. 게다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예비 아내의 다정함에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었고 서로 알아가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아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거의 저녁이나 주말 시간에만 볼 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데이트도 주말에 자주 했는데 종종 제가 데리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제가 서프라이즈로 데리러 갔던 거였는데 예비 아내가 주차장 쪽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손을 저으며 크게 부르자 화들짝 놀라서 저한테 오더군요. 놀래라. 말도 없이 이렇게 오면 어떡해. 놀랬어? 서프라이즈로 찾아왔는데 불편했으면 미안해. 아니야. 내가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어.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럼 오랜만에 네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먹으러 갈까? 스테이크라는 말이 나오니 그제서야 얼굴이 풀려 있더라고요. 원래 화가 나더라도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면 기분 좋아진다고들 하잖아요. 저녁 식사를 한 후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카페에서 드립백을 파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회사 앞으로 갔지만 정작 예비 아내 회사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해드릴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작은 선물이라도 돌리면서 잘 부탁한다고 해볼까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달리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고 오히려 왜 그러냐는 말을 들었네요. 회사 앞에서 데리러 가면서 종종 마주쳤잖아. 그래도 몇 번 봤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내일 커피라도 돌려줘. 그러니까 그걸 왜 한다는 건데. 난 굳이 잘해주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사귄다고 해서 회사에 뭘 돌리는 건 이상한 거야.
모빠가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 원래 그런 건가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은 유기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걸 잘 챙겼는데 사무실은 다른 거겠지 싶었어요. 앞으론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기분이 다시 저조해진 예비안을 아이스크림으로 달래준 후 집까지 잘 데려다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무언가를 숨긴다는 기분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회사 사람들한테서 멀리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연애 사실 자체를 숨기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약간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일하던 중 차가 고장나 버스를 타고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은 교통체증이 심했기에 어떻게 집에 가나 고민하던 중 제 앞에 고급스러운 외제차가 끼익하고 서더군요. 창문을 열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 차주인은 다름 아닌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얼른 타. 다들 뒤에서 기다리잖아. 이 차는 뭐야? 원래 끌고 다녔던 거야? 내 거야. 평소엔 네가 데이트하자고 데리러 오니까 일부러 안 타고 왔던 거야. 근데 당분간은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니까 내가 직접 온 거지. 고마워. 덕분에 편하게 가네. 이런 차를 몰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제가 타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식당에 갔는데 화려한 차량에 사람들 시선이 꽂혔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 명품 가방을 가지고 내린 그녀는 식당 안으로 먼저 들어갔죠. 근데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옆에 앉은 어린아이가 가방에 메어 있는 스카프를 만졌어요. 그걸 본 예비 아내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빠르게 그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당연히 아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네요. 그러자 부모가 아이가 실수로 만질 수 있는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빼앗아 가야 하냐고 그랬어요. 이봐요, 아기 엄마. 그럼 어리다고 해서 그걸 다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가요? 어린애가 벌써부터 남의 가방에 손을 대는데 누가 기분 좋겠어요? 아직 어리니까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훼손된 부분이라도 있으세요? 훼손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만해. 그냥 어린애가 스카프 만진 거잖아. 격하게 반응하는 예비아는 나중에 물어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 같은 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곤 대뜸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거기서 끼어들면 어떡해. 이게 얼마짜린데. 그렇게 소중하면 집에 두고 안 들고 나오는 게 맞지. 애기가 알고 만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조금만 참아. 몰라, 난 집에 갈래. 횡하니 차를 몰고 가버리는 그녀의 태도에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분명 착하고 상냥했던 그녀였는데 가방 하나 때문에 저렇게 돌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허영심에 가득 찼던 사람인가 싶어 그날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먼저 전화가 오더군요. 내가 미안했어. 사실 이거 부모님이 처음으로 나한테 선물해 주신 소중한 가방이었어. 나도 애지중지 하는 거였는데 너 만나는 거라서 들고 나간 거야. 근데 남이 이걸 만진다고 생각하니까 순간 화가 나서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아이한테 소리 지른 건 잘못했어. 손상된 것도 아닌데 물어내라고 이야기는 왜 해? 솔직히 어젠 실망 많이 했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도 과민 반응했더라. 앞으로는 안 그럴게. 미안해. 미안함을 담은 목소리로 사과라니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면 욱하기도 하니까요. 반성했으면 괜찮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기에 정말 실수였구나 생각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하겠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각자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예비 아내와 주말에 시간을 맞춰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이었기에 저희가 도착하자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죠? 주말이라 차도 막혀서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저보단 운전한 그이가 더 힘들었죠. 전 옆에서 편하게 왔는걸요. 마음씨가 이렇게 고와. 우리 동건이가 일만 해서 며느린 평생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런 참한 아가씨 만나려고 그랬나 보네요. 엄마,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밖에 세워두고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어머, 어머, 내 정신 좀 봐. 조심히 들어와요. 싹싹한 그녀의 모습에 부모님도 마음에 쏙 드신 건지 좋아하셨어요. 거실에 앉자 상에 음식들이 거하게 차려졌더군요. 서울 음식은 전반적으로 심심해서 경상도 음식이 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맛있다고 연신 말하며 먹더라고요.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요. 아유, 그래요? 간이 짜거나 하진 않고요. 처음 먹는 사람들은 좀 짜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한텐 딱 맞는걸요? 우리 동건이가 이런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올 줄은 몰랐어요. 못난 놈 데리고 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동건 씨에 비하면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항상 새로운 공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저는 같은 일만 반복하니까요. 그 도전 정신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평소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기에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더니 금술 좋은 부부가 탄생할 것 같다며 어릴 적 앨범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마 결혼하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되길 바란다는 걸요. 그런 부분에서 어머니와 예비 아내는 잘 맞는 것 같아 결혼을 결심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쌌고 어머닌 예비 아내에게 이것저것 반찬을 싸서 주셨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종종 뵈러 올게요. 조심히 올라가요. 동건아, 넌 사돈 찾아뵙고 상견례 날 정해지면 전화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들어가세요. 차를 몰고 올라오는 길에 문득 여자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거야? 아, 아버진 택시 하시고 어머닌 전업주부셔. 삼남매 키우시느라 맞벌이 상상도 못했거든. 택시? 떨떠름해 보이는 그녀의 표정에 흠칫했어요. 그래서 다시 얼굴을 봤는데 아까랑 달리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어서 제가 잘못 봤구나 싶었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평소에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물어본 거였어.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난 나니까 굳이 말해야 하나 싶었어.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게 좋잖아. 아, 맞다. 우리 집엔 언제 갈 거야? 엄마한테 언제 간다고 미리 말해야 돼서. 다음 주에 찾아뵙는 건 어떨까? 그래야 상견례 날도 정하고 결혼 준비도 하지. 어,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릴게. 전 예비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 준 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일이 생기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집으로 들어간 예비 아내를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반겨주셨어요. 딸, 사돈 내너 어때? 잘 찾아뵙고 왔어? 어, 그런데 엄마, 역시 지방은 살 곳이 못 되나 봐. 주택인데 추운 거 있지? 추웠다고? 아니, 손님 대접을 왜 그렇게 하는 거니? 몰라. 엄마였으면 보일러도 엄청 따뜻하게 돌려놨을 텐데 거긴 가니까 춥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집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동안 몰랐던 예비 아내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저희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야 그럴 수 있지.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서 뭘 바라겠어? 그런데 돈은 좀 있어 보였어? 아니, 돈이 있었으면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버님은 택시 운전하시고 어머님은 집에서 주부로 계신데 요즘 같은 시대 전업주부가 말이나 돼? 그렇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노후 준비 안 돼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거야. 아, 그것 때문에 걱정된다니까. 그래도 자식 새 키우고 두 분이서만 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겠지?
택시는 정령 같은 거 없으니까 계속 버실 거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일하시는 거면 괜찮겠지. 근데 정서방은 어떤 일을 하는데?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직업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걸 떠올린 예비아는 제가 공연기획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연기획자? 그게 뭔데? 콘서트나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딴따라랑 일한다는 거냐? 난 그런 놈 반대다. 조용히 듣고 계시던 장인어른도 반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제가 바로 연예인들과 일한다는 것 때문이었죠. 주위에 여자가 많은 놈 치고 괜찮은 놈 못 봤다. 그리고 딴따라랑 일하는 걸 집에 들이려고 해? 엄마도 반대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공부 잘해서 대기업 전자회사까지 취업한 애야. 지금 중매를 해도 의사나 변호사처럼 좋은 직업 가진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그딴 직업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게다가 사돈 내도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결혼도 급이 맞아야 하는 거야. 그 말에 아내는 조금 그렇긴 해도 자신에게는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한 번만 만나봐 달라고 했습니다. 난 만날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 애초에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장모님은 시원찮다는 얼굴을 하셨지만 예비 아내가 그래도 예의상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보기로 결정했죠. 주말에 찾아뵙는 걸로 결정되자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어 백화점에 갔습니다. 깔끔한 정장과 구두를 사고 머리도 정돈했죠. 성희야, 오늘 같이 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어머님 아버님 선물 고를 수 있었어. 오히려 내가 고맙지. 인사로 온다고 선물 사는 사람은 처음이라니까. 마음에 들어 하시면 좋겠다. 내일 내가 집으로 데리러 갈 거니까 같이 가자.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간다고 했더니 흔쾌히 예비 아내가 동행해 주었어요. 혼자 왔다면 분명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취향을 알고 있는 예비 아내 덕분에 좋아하실 만한 걸로 손쉽게 고를 수 있어서 기분 좋았어요. 다음 날 예비 아내와 함께 그녀의 부모님을 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을지도 이런 일을 겪을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냥 일어났어야 했는데 왜 그런 말을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처가에 방문한 제가 처음 마주했던 건 텅 빈 거실이었어요. 당황한 예비 아내가 장모님을 부르자 방에서 걸어 나오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동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희에 미되는 사람이에요. 엄마, 우리 밥도 안 먹고 왔는데 뭐라도 먹으면 안 돼? 집에 먹을 거 없다. 그렇게 뭐가 먹고 싶으면 엄마가 힘들지 않게 밖에서 먹고 왔어야지. 그래도 집에 손님이 오는 건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래, 그래. 커피 한 잔 주면 될 거 아니야. 거기 앉으세요. 부엌으로 가더니 컵에 믹스커피를 한 잔 부어 오셨어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미 식은 밍밍한 커피였기에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예비 아내는 바닥에 앉았고 장모님은 당연하다는 듯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곤 대뜸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네, 우리 성이랑 헤어져 줬으면 좋겠네. 네? 장모님, 혹시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솔직히 자네가 우리 딸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네. 자네 공연인가 뭔가 만든 일을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벌이가 시원찮은 건 사실 아닌가? 대뜸 연봉 이야기를 하셔서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엔 저와 예비 아내의 직업적 차이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소한 직업은 맞았으니까요. 네,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 않을 만큼은 번다고 생각해요. 딴 따라 비 맞추면서 일하는 직업이 얼마나 번다고 그래? 그거 많이 벌어봤자 4천만 원밖에 못 받더만. 그래도 남자면 5천 이상은 벌어야 하지 않겠나? 장모님, 제가 연예인 분들과 일하는 건 맞지만 딴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분들을 낮추는 말이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딴따라라는 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가수나 배우 같은 연예인을 낮게 부르는 말이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충분히 나쁠 수밖에 없는 말이었기에 정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그건가? 그래, 직업은 그렇다 치세. 근데 우리 성이 데리고 갈 만한 능력은 되긴 하나? 우리 성이야 지금 어딜 내놔도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갈 수 있네. 능력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적어도 집 하나는 해올 수 있어야지. 설마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집을 안 해올 생각은 아니겠지? 뜬금없이 집 이야기를 꺼내셔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걸 알기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적어도 서울에는 31평 이상의 신축 아파트 하나는 해와야 하지 않겠어? 전세는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자가로 해와야지. 이때 황당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뻔뻔하게 요구하는 장모님께 어이없는 너털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 나이가 30대, 지금 열심히 벌어 통장에는 그래도 돈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권, 그것도 신축 31평 아파트를 사려면 적어도 10억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만큼 혼수 같은 걸 해올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뻔뻔하게 집을 요구하는 게 어이가 없었네요. 우리 성이가 앞으로도 일해서 많이 벌어올 텐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제 나이가 이제 30대인데 어떻게 10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장만하겠습니까? 집에서 도와줄 형편은 안 되나 보지? 하긴 택시나 몰고 다닌다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도 제대로 된 직업을 못 가지는 거지. 아버지를 모욕하시는 예비 아내의 어머니 때문에 얼굴에 열이 확 모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희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만큼 항상 저는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진 그렇게 무시하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 삼남매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지금도 매일 일하시는 분이세요. 노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시골에 사는 양반이면 나중에 아프거나 할 때 이것저것 요구할 텐데 내 딸이 그런 대우 받는 거 절대 못 보니까 헤어지던가 해. 그렇게 말씀하시곤 예비 아내를 향해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런 집사람이랑 결혼하면 저만 힘들어지겠다 싶었죠. 그리고 더 이상 부모님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시면 파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집에서 자란 사람이랑은 결혼 못합니다. 뭐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딴 말을 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인생인 만큼 두 분께는 더 이상 손 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도움만 받는다면 그 정도 아파트는 장만할 수 있는데 사람을 돈이나 직업으로 가리시는 걸 보니 그럴 가치도 없네요. 저로 인해 무시당하는 부모님께 죄송해서 울컥하더라고요. 어느 누가 자신의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걸 보고 싶겠어요. 항상 지갑에 넣어 다니던 아버지 명함을 그대로 장모님께 던진 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장모님께서 명함 속 내용을 보고 눈이 동그랗게 변하셨죠. 정신을 차리신 건지 절 붙잡으려고 부르셨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예비 아내로부터 많은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대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같이 일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받았는데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비 아내의 어머니였거든요. 내가 미안하네. 사람을 그렇게 구분 지으면 안 되는 거였어. 아버지가 택시회사 사장님이라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셨네요. 내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성이랑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나? 아줌마, 내가 당신 딸을 만나서 뭐합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당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딸이라고 해서 정상이겠습니까? 전 앞으로 볼 일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과하지 않는가? 안 그래도 딸이랑 남편이 어찌나 날 뭐라 하는지 몰라. 내가 사돈을 무시한 건 찾아뵙고 직접 사과하겠네.
지금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시네요. 다짜고짜 손님 대접도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런 사람을 왜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차단할 거니까 저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당장 제 기분을 풀기 위해 사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한테 했던 무례한 행동은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나빠진 전 바로 여자친구에게도 이별 통보를 했고 모든 연락 수단에서 차단했습니다. 이걸로 정리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고 어딜 갈 때마다 시선이 따라오는 걸 느꼈어요. 괜히 무서워진 전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 얼마 뒤 미행하던 사람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아 경찰서에 갔죠. 그러다가 제 인생에서 그 언제보다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스토킹하던 사람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도 급하게 마무리하고 달려갔는데 거기에서 마주한 사람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크게 뜨인 눈은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것 같았죠. 거기엔 아주 지저분한 몰골을 하고 있는 예비 아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씻었는지 꾀죄죄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려하게 입고 다녔던 그 모습이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내 연락을 안 받아줘?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헤어지자고 했잖아. 파혼이라는 거 몰라? 누구 멋대로 헤어져? 누구 멋대로. 섬뜩한 시선에 잘못 걸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풀려나면 다시 한번 찾아올 것 같아 바로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했죠. 처음엔 잠잠했지만 어느 날 술 먹고 전화 와선 술주정을 부리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닥으로 갔다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의 정으로 이번에 연락하는 건 봐주겠지만 두 번은 없어. 교도소에 가고 싶으면 연락하든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어서 무시했더니 시옷으로 시작하는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욕보이는 욕까지 하는 그녀의 모습에 그대로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역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더니 너나 네 엄마 수준이 똑같네. 뭐? 당장 사과 못해?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너나 해. 너 같은 거 한 트럭을 줘도 만날 생각 없어. 네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업보가 돌아간 거지. 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모르나 봐? 지금까지 행실을 그렇게 해놓곤 이제 와서 절 탓하는 그녀의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어요. 내가 이 말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한 짓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 너 계약직이라면서 지난번에 공연 보러 왔던 친구가 널 알고 있더라. 같은 회사 다닌다고 해서 네 이야기를 했더니 계약직이라면서? 가족들한테까지 거짓말하는 건 어이없지 않아? 그럼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정규직으로 들어갔다고 해야지. 뻔뻔하게 어쩌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어이없는 표정이 지어졌어요. 아니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저와 가족, 주위 친구들까지 속여놓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하다 이젠 파혼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꺼내지 않았던 말로 참교육을 해주기로 했죠.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주위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다녔잖아. 계약은 끝나서 백수가 됐지. 할부로 산 외제차 못 갖고 있지. 친구들한테서 2천만 원이나 빌려갔다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랑 나랑 지인이 겹친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 네 친구들이 나한테 연락 와서 말해주더라. 갚겠다 실만 밀어서 사기죄로 고소만 당했다면서. 차도 압류됐다는 이야긴 잘 들었어. 내가 너같이 허영심 많은 여자랑 결혼할 뻔했다는 게 쪽팔린다. 됐고 한 번만 더 기웃거려봐. 그땐 나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든 빚을 줄이기 위해 파혼 위자료를 뜯어내려고 했던 그녀의 만행에 기분이 한없이 나빠졌습니다. 저의 파혼 소식을 알게 된 선배님과 형수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식사 자리를 제안하셨어요.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라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죠.
동건아, 미안하다. 미안해요, 동건 씨. 성희가 그런 애일 줄은 몰랐어요. 저한텐 둘도 없는 친구였거든요.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아서 잘 사는 친구인가 싶었는데 그게 꾸며진 거였다는 걸 알았다면 소개도 안 시켰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두 사람의 마음에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람 하나 걸러낸 거니까요.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덕분에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니 우리도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앞으로 언제든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네. 그리고 선배니가 형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두 분은 모르셨던 거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분위기가 풀리더군요. 하마터면 그 사람 때문에 몇 년간 알고 지낸 소중한 인연도 틀어질 뻔했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이후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전화로 파온 사실을 말씀드려도 얼굴을 마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동건아, 네가 갑자기 무슨 일로 온 거니? 어머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아버지는요? 제가 온 걸 아신 아버지도 거실로 나오셨죠. 저 파혼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가리는 그 집 사람들을 보고 이 결혼은 아니다 싶었어요. 기대하셨을 텐데 죄송해요. 아유, 우리 동건이가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아들, 우린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여자가 걔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야. 제가 힘들까봐 먼저 절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포근함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의 일상은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공연을 기획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담당하게 되었죠. 표를 구하지 못해 아쉬워하셨던 부모님을 초대해 제가 직접 기획한 무대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선 말없이 다가오시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셨어요. 아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절 끌어안아 주신 후 토닥여 주셨고 어머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도 건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집은 집도 팔고 어디론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여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역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돌려받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지금은 절 믿어주는 부모님, 형제자매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언행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게 좋다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해서 제 사연을 적게 되었는데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